언니, 전화 좀 받아봐, 제발. 50년이야. 이게 말이 돼? 언니, 전화 좀 받아봐. 제발. 왜 이러는 거야? 우리가 무슨 잘못했어? 50년이야, 50년. 이게 말이 돼? 카카오톡 단톡방에 메시지가 계속 올라갔지만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3일째였습니다. 정확히는 82시간째였죠. 저는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다시 메시지를 보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40평대 아파트, 한강이 보이는 전망. 부동산 앱을 열어보면 시세가 또 올라 있을 거예요. 지난달보다 5천만 원은 더 올랐을 겁니다. 벽에 걸린 액자 속에는 아들의 의사 면허증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딸의 교수 임용장. 거실 선반에는 손주들 사진이 가득했죠. 4명의 손주들이 각자의 악기를 들고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었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들었죠. 단톡방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원한 우리 5-50년 전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우리가 함께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정미, 수진, 경희, 혜자 그리고 저 김영숙. 우리는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만났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거나 바쁘거나 단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어요. 결혼식도 함께 준비했고 아이 낳을 때도 병원에 함께 있어줬고 시댁 문제로 힘들 때도 밤새 전화 통화를 했죠.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도 장례식장에서 3일 밤을 함께 지새운 사람들이 바로 이 친구들이었습니다. 제가 울 때마다 손을 잡아줬고 밥을 먹여줬고 괜찮아질 거야 라고 속삭여줬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단톡방은 죽은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목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신상 명품 니트에 잘 맞는 슬랙스, 가죽 핸드백.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관리를 잘해서 실제 나이보다 10살은 젊어 보였으니까요. 강남역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 우리의 단골집이었습니다. 1인당 5만 원이 넘는 곳이었지만 우리는 여기가 좋았어요. 아니, 제가 좋아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10시 50분에 도착했습니다. 항상 제가 제일 먼저 왔어요. 창가 모퉁이 둥근 테이블, 우리만의 자리였습니다. 50년 동안 이 자리에 앉아 수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11시가 되어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11시 10분. 여전히 텅 빈 테이블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단톡방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올라온 메시지들이 보였어요. 미안, 나 이번 주 못 나갈 것 같아. 몸이 좀 안 좋아서. 마이너스 정미. 나도 애들 일 때문에 바빠. 다음 주에 보자. 마이너스 수진. 미안해. 나도 오늘 힘들 것 같아. 마이너스 경희. 언니, 나도 오늘은 좀. 다음에 만나. 마이너스 혜자. 4명 모두 불참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단톡방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애들아, 다들 괜찮아? 걱정되네. 몸조리 잘하고 다음 주에는 꼭 보자. 메시지는 읽음 표시가 떴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왔습니다.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아, 친구들이 못 온대요. 그냥 아메리카노 한 잔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웨이터가 물러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남역 사거리에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모두 어디론가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죠. 커피가 나왔습니다. 혼자 마시는 커피는 쓰디쓴 맛이었어요. 30분쯤 앉아 있다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고 레스토랑을 나왔죠. 햇살이 눈부셨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다들 정말 바빴던 걸까?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집에 도착해서 저는 정미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미야, 괜찮아? 어디 많이 아픈 거 아니야? 병원은 갔어?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어요. 수진에게도 보냈습니다. 수진아, 애들 무슨 일 있어? 힘든 일이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역시 읽음만 표시되었습니다. 경희에게도 혜자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지만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읽기만 하고 답장은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자가 가장 솔직한 친구였거든요. 한참 만에 혜자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혜자야, 나 영숙이야. 아, 언니.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혜자야, 무슨 일이야? 애들이 다 이상해. 오늘도 아무도 안 나왔고. 언니, 나도 잘 모르겠어. 모른다니? 무슨 일인지 말해줘.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거 아니야, 언니. 그냥 다들 바쁜가 봐. 바쁘다고? 5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적 없었는데? 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미안한데 나 지금 좀 바빠. 나중에 통화할게. 혜자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은 맛이 없었어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밥을 먹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저는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사진들이 나왔어요. 교복을 입고 웃고 있는 우리 다섯. 운동회 날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 수학여행에서 바닷가에 누워 하늘을 보던 순간.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5명 모두 평등했고 서로를 아꼈고 진심으로 사랑했죠. 결혼식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제 결혼식에서 들러리를 섰던 4명의 친구들. 정미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던 우리들. 수진 결혼식에서 부케를 던지던 순간. 아이들 돌잔치 사진, 입학식 사진, 생일 파티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환갑잔치 사진도 있었어요. 제주도에서 찍은 단체 사진. 우리 5이 한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육순 여행 사진. 부산 해운대에서 찍은 사진. 파도를 배경으로 손을 흔들던 우리들. 우리는 영원할 줄 알았는데 사진첩을 덮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 10시 저는 다시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애들아, 나 너무 걱정돼. 무슨 일인지 말해줘. 다들 나한테 서운한 일 있어? 있으면 말해. 내가 사과할게. 메시지는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낸 모두 읽었어요.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되어도 아무런 답장이 없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지난 몇 주간의 모임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특별히 싸운 적은 없었어요. 돈 문제도 없었고 큰 다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악몽을 꿨어요. 꿈속에서 저는 레스토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테이블, 차가운 커피, 그리고 멀리서 웃으며 걸어가는 4명의 친구들. 저는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답장이 왔을까 기대했지만 단톡방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죠. 평소 같으면 요가 매트를 깔고 스트레칭을 했을 텐데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커피를 내려 마시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만나야겠어. 전화나 문자로는 안 되겠어. 저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정미의 집이었어요. 정미는 서초동에 살았습니다. 제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였죠.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한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러야 할까 말아야 할까? 정미가 싫어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에서 정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영숙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주 긴 침묵이었어요. 잠깐만. 5분쯤 지나서 문이 열렸습니다. 정미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언니, 왜 왔어? 정미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나 지금 바빠. 10분만. 딱 10분만 시간 내줘. 정미는 한숨을 쉬더니 문을 열어줬습니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어요. 제가 수도 없이 왔던 곳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미는 물 한 잔을 내왔습니다. 커피가 아니라 물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제가 좋아하는 아메리카노를 내왔을 텐데 저는 소파에 앉아 정미를 바라봤습니다. 정미야, 대체 무슨 일이야? 왜 다들 나를 피해? 정미는 물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피하는 거 아니야. 그럼 뭔데? 전화도 안 받고 문자답도 안 하고 모임에도 안 나오고. 그냥 좀 쉬고 싶어서. 쉬고 싶어서? 나한테서? 정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피로함이 있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할까? 응, 말해줘. 제발. 정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만나면 좀 힘들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뭘? 아니, 언니가 뭘 잘못한 건 아니야. 그냥 언니는 항상 행복해 보여. 아들도 잘 됐고, 딸도 잘 됐고, 돈도 많고, 집도 좋고. 그런 얘기만 들으면 나는 좀 초라해지는 것 같아. 뭐? 정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아들은 평범한 회사원이야. 딸은 결혼하고 일 그만뒀고, 우리 집은 강남도 아니고 시세도 별로 안 올랐어. 손주들도 특별히 뛰어나지 않아. 정미야, 나는. 언니는 만날 때마다 자랑했어.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알았어. 그리고 그게 힘들었어. 정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언니. 나도 언니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요즘은 언니 만나고 나면 며칠 동안 기분이 안 좋아. 내가 실패한 인생을 산 것 같아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미가 일어섰습니다. 언니 미안한데 나 정말 바빠. 나가줄 수 있어? 정미야, 잠깐만. 혜자한테 물어봐. 혜자가 더 잘 설명해 줄 거야. 정미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나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저는 정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자랑. 내가 자랑을 했나? 생각해보니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매번 아들 이야기를 했었죠. 과장으로 승진했다는 것,
병원에서 인정받는다는 것, 학회에서 발표했다는 것, 딸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수가 되었다는 것, 정년 보장을 받았다는 것, 논문이 유명 학술지에 실렸다는 것, 집 이야기도 했었어요. 강남 아파트 시세가 얼마나 올랐는지, 인테리어를 얼마나 고급스럽게 바꿨는지, 손주 이야기는 더했죠. 영어를 잘한다는 것, 피아노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는 것, 미술학원에서 칭찬받았다는 것. 나는 그냥 내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 하지만 친구들에게는 자랑으로 들렸던 거예요. 저는 차에 타서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수진의 집이었어요. 수진은 분당에 살았습니다. 차로 40분쯤 걸리는 거리였죠. 운전하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자랑만 했을까? 친구들 이야기도 들어줬는데.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 저는 진심으로 들어주지 않았어요. 대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면서 제 이야기로 바꿔버렸죠. 수진이 며느리 문제로 힘들어할 때 저는 나는 처음부터 선을 그었어라고 말했습니다. 경희가 남편 사업이 어렵다고 할 때 저는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라니까라고 말했어요. 혜자가 아들 결혼 문제로 걱정할 때 저는 우리 아들은 일찍 결혼해서 다행이야라고 말했죠. 저는 위로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월감을 드러낸 거였어요. 분당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의 아파트는 제 집보다 작았습니다. 평수도 작고 동네도 강남만큼 좋지 않았죠. 아, 나는 이런 것도 비교하고 있구나.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현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영숙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미집에서보다 더 긴 침묵이었어요. 잠깐만.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언니, 왜 왔어? 전화라도 하고 올 것이지. 전화하면 만나줄 것 같았어?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제발. 수진은 한숨을 쉬더니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에 앉자 수진이 물 한 잔을 내왔습니다. 역시 커피가 아니라 물이었어요. 수진아, 정미한테 갔다 왔어. 그래. 정미가 그러는데 내가 자랑만 한대. 그래서 만나면 힘들다고.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정미 말이 맞아. 직접적인 대답이었습니다. 나 정말 그랬어? 응, 언니. 언니는 몰랐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다 느꼈어. 수진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언니는 항상 말했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집이, 우리 손주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그 얘기를 들었어. 처음엔 괜찮았어. 친구니까. 근데 몇 년째 계속 듣다 보니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나 싶더라고. 수진아, 언니는 나한테 충고도 많이 했어. 너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해. 언니가 내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말했어.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언니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우리를 비교했어. 언니 아들이랑 내 아들, 언니 딸이랑 내 딸, 언니 집이랑 내 집. 그럴 때마다 나는 상처받았어. 친구니까 참았던 거야. 미안해, 수진아. 나는 언니 미안하다고 말하는 건 쉬워. 근데 언니가 정말로 변할 수 있어? 예전처럼 자랑하고 비교하고 충고하지 않을 수 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언니 혜자한테 가봐. 혜자가 제일 잘 설명해 줄 거야. 나는 지금 언니 얼굴 보기 힘들어. 수진의 집을 나온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50년 친구가 얼굴 보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든 거였어요. 저는 목동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혜자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죠. 운전하면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길가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한 거지? 왜 친구들을 이렇게 만들었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50년 우정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은 바로 저였습니다. 목동에 도착한 건 오후 4시였습니다. 혜자의 아파트 앞에서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들어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친구들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혜자야, 나야. 영숙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렸습니다. 혜자는 현관에 서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반갑지도 반갑지 않지도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언니, 정미랑 수진한테 갔다 왔구나. 어떻게 알았어? 연락 받았어. 언니가 찾아갔다고. 저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혜자가 커피를 내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아메리카노였습니다. 혜자는 아직 나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혜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언니,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응. 정미랑 수진이가 나보고 너한테 물어보래. 그래. 혜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언니, 우리가 50년을 함께 지냈잖아.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어. 우리 모두 결혼하고 애 낳고 힘든 시절 보내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 의지했잖아. 맞아. 근데 언젠가부터 언니가 달라졌어. 언니 남편 돌아가신 후부터였던 것 같아.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처음엔 언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우리가 더 많이 챙겼어. 근데 1년쯤 지나니까 언니가 오히려 자유로워 보이더라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졌고. 그때부터였어. 언니가 만날 때마다 자랑을 하기 시작한 게 아들이 어떻고 딸이 어떻고 집이 얼마나 올랐고 손주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우리도 좋았어. 언니가 행복해 보이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힘들어졌어. 언니는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하고 우리 이야기는 듣지 않았거든. 내가 안 들었어? 응. 언니는 항상 끼어들었어. 우리가 뭐 말하려고 하면 그거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면서 언니 이야기로 바꿔버렸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불평도 많이 했어. 며느리가 이렇다, 사위가 저렇다, 손주 키우느라 힘들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자랑이었어. 자랑? 응. 나는 며느리한테 이런 대접을 받을 만큼 잘 사는 사람이다. 나는 손주를 돌봐줄 만큼 건강하고 여유롭다는 걸 보여주는 거였어.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우리한테 충고를 많이 했어. 너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해. 자식한테 그러면 나중에 후회해. 언니가 우리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말했어. 나는 도와주려고. 알아. 언니는 좋은 의도였을 거야. 근데 듣는 사람은 달랐어. 우리는 언니의 조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언니의 공감이 필요했거든. 혜자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건 언니가 우리를 비교한 거였어. 비교? 응. 내 아들은 의사인데 너희 아들은 뭐하니? 내 딸은 교수인데 너희 딸은? 우리 손주는 영어를 잘하는데
너희 손주는? 언니는 그렇게 직접 말하진 않았어. 근데 그런 느낌이 계속 들었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혜자야. 나는 정말 몰랐어. 알아, 언니. 언니는 나쁜 사람 아니야. 그냥 언니는 외로웠던 거잖아.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거지. 혜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언니 방법이 잘못됐어. 언니는 자랑으로 사랑을 얻으려고 했어. 비교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어. 충고로 존중받으려고 했어. 그게 다 잘못된 거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혜자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할게. 정미랑 수진이랑 경희. 다들 언니 만나기 싫어해.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거든. 언니를 어떻게 할지. 그래서 다들 이제 그만 만나자고 했어. 50년은 50년이고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자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나는 언니를 완전히 포기할 수가 없어. 50년이잖아.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말했어. 언니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고. 혜자야. 언니 정말로 변할 수 있어? 자랑 안 하고, 비교 안 하고, 충고 안 하고. 그냥 우리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 할 수 있어. 약속할게. 쉽지 않을 거야, 언니.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잖아. 알아. 근데 할게. 꼭 할게. 너희를 잃고 싶지 않아. 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이렇게 하자. 언니 편지 써. 정미, 수진, 경희한테 각각 편지를 써서 보내. 언니가 얼마나 미안한지, 얼마나 잘못했는지 진심을 담아서. 편지? 응. 문자나 전화 말고 손편지. 그게 진심을 보여주는 거니까. 알았어. 쓸게. 그리고 언니 기대하지 마. 애들이 용서 안 할 수도 있어. 그래도 언니는 편지를 써야 해. 그게 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자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나는 언니를 사랑해. 50년 동안 함께한 사람인데 어떻게 안 사랑하겠어. 근데 사랑만으로는 부족해. 언니가 정말로 변해야 해. 변할게. 꼭 변할게.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50년 우정이 제 손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었어요. 혜자가 기회를 줬으니까요.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편지지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야, 나 영숙이야. 50년 동안 내가 너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알았어.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다시 썼습니다. 진심을 담아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새벽 4시까지 편지를 썼습니다. 책상 위에는 구겨진 편지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찍고 또 쓰고 또 찍고를 반복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미안해라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잘못했어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저는 진짜 제 잘못을 인정하고 친구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첫 번째 편지를 완성했습니다. 정미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정미야, 50년을 함께한 우리인데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될 줄 몰랐어. 나는 내가 왜 나를 피하는지 몰랐어.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하지만 이제는 알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나는 매주 만날 때마다 자랑만 했어. 아들 이야기
딸 이야기, 집 이야기, 손주 이야기. 너는 그냥 듣기만 했는데 나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너도 분명 할 말이 많았을 거야. 너의 기쁨, 너의 걱정, 너의 일상. 하지만 나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어. 항상 내 이야기로 바꿔버렸지. 너의 아들이 평범하다고? 천만에. 너의 아들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야. 너의 딸이 그냥 주부라고? 아니야. 너의 딸은 가정을 잘 지키는 훌륭한 엄마야.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 아니, 알면서도 무시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50년 동안 나를 참아줘서 고마워.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해줘서 고마워.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을게. 다만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50년 동안 고마웠어. 영숙이가 편지를 봉투에 넣고 주소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에게 보낼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너한테도 같은 말을 해야겠어. 미안하다고. 너는 내 얼굴 보기 힘들다고 했지. 그 말이 가장 아팠어. 50년 친구한테 그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거든. 하지만 내 말이 맞아. 나는 너를 계속 비교했어. 너의 아들과 내 아들, 너의 집과 내 집, 너의 삶과 내 삶. 나는 왜 그랬을까? 생각해봤어. 나는 외로웠던 것 같아. 남편이 죽고 혼자가 되니까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걸 누군가에게 증명하고 싶었던 거야. 하지만 그게 너희를 상처 입히는 방법이 될 줄은 몰랐어. 수진아, 너는 충분히 잘 살고 있어. 내 남편은 성실하게 일하고 너는 가정을 잘 지키고 너의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잖아.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나는 왜 몰랐을까? 너한테 충고도 많이 했어. 너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해. 나는 너를 도와주려고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를 뽐내고 싶었던 거야.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50년 동안 나를 친구로 여겨줘서. 영숙이가 경희에게 보낼 편지도 썼습니다. 경희야, 너는 항상 조용했어. 말이 많지 않았지. 그래서 나는 내가 괜찮은 줄 알았어. 하지만 아니었구나. 너도 힘들었구나. 나는 내 앞에서 너무 많은 자랑을 했어. 그리고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충고를 했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해. 너는 내 조언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 너는 내 공감이 필요했던 거지. 경희야, 너의 시댁 문제, 너의 경제적 어려움, 너의 건강 걱정. 나는 그걸 진심으로 들어주지 않았어. 대신 나는 괜찮아. 나는 이렇게 해결했어라고 말했지. 그게 얼마나 너를 더 외롭게 만들었을지 이제야 알았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50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영숙이가 마지막으로 혜자에게 보낼 편지를 썼습니다. 혜자야, 너는 마지막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 다른 친구들이 다 떠났을 때도 너는 나한테 진실을 말해줬어.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혜자야, 나는 변할게. 정말로.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하지만 너희를 잃는 것보다 힘든 일은 없어. 50년을 함께한 친구들이잖아. 나는 이제 자랑하지 않을게. 비교하지 않을게. 충고하지 않을게. 대신 너희 이야기를 들어줄게. 진심으로 공감해줄게. 함께 웃고 울어줄게. 그게 진짜 친구가 하는 일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혜자야,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영숙이가 새벽 5시 4통의 편지를 다 썼습니다. 봉투에 넣고 주소를 적었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아침 8시 우체국이 문을 열자마자 저는 편지를 붙였습니다.
등기로 보냈어요. 친구들이 받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편지를 붙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편지를 보냈으니 답장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답장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혹시 친구들이 편지를 읽고 더 화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무시할 수도 있었죠. 저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등기 추적을 확인해 보니 4명 모두 편지를 받았더군요. 하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문자가 왔을까, 전화가 왔을까?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톡방도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완전히 끝난 건가? 5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돌아봤습니다.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첩들을 꺼내 펼쳤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17세 우리들, 교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 20대 우리들, 결혼식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와 들러리들, 30대 우리들, 아이들을 안고 있는 젊은 엄마들, 40대 우리들, 아이들 졸업식에서 자랑스러워하는 부모들, 50대 우리들, 환갑잔치에서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 60대 우리들, 육순 여행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뒷모습, 모든 순간에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사진 속 제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한 게 40대 후반쯤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이후였죠. 사진 속 저는 점점 화려해졌습니다. 명품 옷, 비싼 가방, 고급 액세서리. 반면 친구들은 그대로였어요. 평범한 옷, 평범한 가방, 소박한 액세서리. 저는 그 차이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어라고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저는 일기장도 꺼내 읽어봤습니다. 40대 때 쓴 일기였어요. 오늘 친구들한테 아들이 의대에 합격했다고 말했다. 다들 축하해줬다. 기분이 좋았다. 딸이 교수가 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것 같았다. 뿌듯했다. 강남 아파트 시세가 얼마나 올랐는지 보여줬다. 친구들이 놀라워했다. 나는 성공한 것 같다. 읽으면 읽을수록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제가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하지만 그게 친구들을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50대 때 쓴 일기도 읽어봤습니다. 수진이가 남편 사업이 어렵다고 했다. 나는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라니까라고 말했다.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희가 시댁과 사이가 안 좋다고 했다. 나는 너무 참지 말고 선을 그어라고 충고했다. 경희는 고개만 끄덕였다. 혜자가 아들 결혼 문제로 걱정한다고 했다. 나는 우리 아들은 일찍 결혼해서 다행이야라고 말했다. 혜자는 웃었지만 눈이 슬퍼 보였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친구들의 아픔을 제 자랑의 기회로 삼았던 거예요. 친구들이 위로가 필요할 때 저는 우월감을 드러냈습니다. 친구들이 공감을 원할 때 저는 충고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함께 걷고 싶어 할 때 저는 앞서가며 따라와라고 말했습니다. 10일째 되는 날 저는 혜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혜자야, 편지 받았니? 답장 기다리지 않을게. 그냥 내가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1시간 후 혜자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언니, 편지 받았어. 정미, 수진, 경희도 다 받았어. 우리 이야기 좀 했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언니 편지 읽고 다들 놀랐어. 언니가 그렇게까지 반성할 줄 몰랐다고. 언니, 솔직히 우리도 헷갈려.
50년을 함께한 사람인데 그냥 끝낼 수는 없잖아. 근데 예전처럼 돌아갈 수도 없고, 알아. 나도 알아. 잠시 후 혜자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넷이 만나기로 했어. 언니도 올래? 금요일까지 3일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3일 동안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뭘 입어야 할까? 뭘 가져가야 할까? 뭘 말해야 할까?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제 마음가짐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저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자랑하고 비교하고 충고하던 그 사람이 아니어야 했죠. 그 3일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저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이 바빴고 저는 점점 외로워졌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매달렸던 겁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저는 사랑받고 싶었지만 자랑으로 그것을 얻으려 했습니다. 저는 인정받고 싶었지만 비교로 그것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저는 존중받고 싶었지만 충고로 그것을 강요했습니다. 모두 잘못된 방법이었어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엄마. 엄마,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딸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분들이랑 어떻게 됐어? 응.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나기로 했어. 잘 됐네. 엄마, 이번엔 정말 조심해. 또 자랑하지 말고. 알아. 걱정하지 마. 엄마, 나는 엄마가 나 자랑하는 게 싫어. 내가 교수인 건 내 인생이지. 엄마 자랑거리가 아니거든. 딸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엄마, 친구분들한테 잘해. 50년 친구잖아. 응, 알았어. 고마워.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식들도 친구들도 모두 제가 변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변해야 할 때였어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긴장되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옷장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장 좋은 옷을 골랐을 거예요. 명품 브랜드, 고급 소재, 화려한 디자인.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평범한 니트와 청바지를 골랐습니다. 10년 전에 산 옷이었죠. 가방도 오래된 청가방을 들었습니다. 액세서리는 하지 않았어요. 거울을 보니 평범한 60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나야. 화려한 옷과 비싼 가방이 아니라 이게 진짜 나. 약속 장소는 홍대 근처 작은 카페였습니다. 혜자가 정한 곳이었어요. 우리가 평소에 가던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평범한 동네 카페였죠. 카페에 도착했을 때 친구들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4명이 보였어요. 테이블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저들이 나를 받아줄까? 아니면 차갑게 대할까?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종이 딸랑 소리를 내며 울렸습니다. 4명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안녕.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자가 먼저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언니, 여기 앉아. 저는 빈 의자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의자에 앉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편지 잘 받았어. 나도. 수진이 말했습니다. 나도 받았어. 경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혜자가 커피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언니, 뭐 마실래? 아, 아메리카노. 알았어. 혜자가 카운터로 가서 주문을 했습니다. 남은 4명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정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언니, 편지 읽고 많이 놀랐어. 언니가 그렇게까지 생각할 줄 몰랐거든. 나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경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돼? 응, 말해줘. 뭐든지. 커피가 나왔습니다. 혜자가 돌아와 앉았어요. 정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언니, 사실 우리 많이 고민했어. 50년을 함께한 사람인데 이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 근데 예전처럼 돌아가기도 어려워. 수진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니한테 상처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 경희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알아. 다 내 잘못이야. 혜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울지 마. 우리 이야기하는 거야.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미가 말했습니다. 언니, 나는 언니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어. 자랑 말고 진짜 내 이야기. 내가 요즘 뭐 하는지, 뭐가 힘든지, 뭐가 좋은지. 그냥 들어만 줘. 충고하지 말고. 수진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는 언니가 비교 안 했으면 좋겠어. 언니 아들이랑 내 아들 비교하지 마. 언니 집이랑 내 집 비교하지 마. 경희가 말했습니다. 나는 언니가 겸손했으면 좋겠어. 언니도 힘든 일 있고 언니도 완벽하지 않잖아. 그런 모습도 보여줘. 혜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는 평등한 친구가 되고 싶어. 50년 전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누가 위고 누가 아래가 아니라 그냥 나란히 걷는 친구.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약속할게. 자랑하지 않을게. 비교하지 않을게. 충고하지 않을게. 너희 이야기를 들어줄게. 정미가 물었습니다. 진짜? 진짜 그럴 수 있어? 응. 쉽지 않겠지만 할게. 꼭 할게. 수진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언니, 우리도 언니를 사랑해. 50년이잖아. 근데 사랑만으로는 부족해. 언니가 정말로 변해야 해. 변할게. 약속할게. 경희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믿어볼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혜자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천천히 하자. 조금씩, 아주 조금씩.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우리는 3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미가 요즘 손주를 돌보느라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는 나도 그랬어. 정말 힘들지? 라고 공감했습니다. 제 손주 자랑을 하지 않았어요. 수진이 남편과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좋겠다. 어디 갈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제 여행 이야기를 끼워 넣지 않았어요. 경희가 새로 시작한 수채화 취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재미있겠다. 나한테도 가르쳐줘라고 말했습니다. 비교하지 않았어요. 혜자가 딸과 관계가 조금 어렵다고 털어놨습니다. 저는 힘들겠다. 내가 들어줄게라고 말했습니다. 충고하지 않았어요.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오니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정미가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 좋았어. 수진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오랜만에 편하게 이야기했어. 경희가 덧붙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날까? 혜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언니, 괜찮아?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좋아. 다음 주에 또 만나자.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아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50년 우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느다란 실 하나가 다시 이어졌어요. 이제 저는 그 실을 소중히 키워나가야 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진심으로. 다음 주 목요일,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장소를 정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동네 찻집이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언니, 여기 괜찮네. 정미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응, 조용하고 좋아.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차를 주문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희가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즘 며느리가 나한테 너무 차갑게 대해. 명절에 오지도 않겠대. 순간 제 입이 근질거렸습니다. 나는 며느리랑 사이가 좋은데, 나는 명절 때마다 우리 집에서 모이는데, 그 말이 목까지 올라왔어요.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힘들겠다. 경희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경희가 저를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언니, 충고 안 해? 응. 나는 내 상황을 몰라. 그냥 들어줄게. 경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언니. 사실 나는 조언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 그냥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했거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정미가 손주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손주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대. 제 손주도 최근에 상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전국 대회에서요. 말하고 싶었습니다. 너무나도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와, 대단하다. 정미야, 뿌듯하겠다. 응, 할머니로서 기쁘더라. 그럼 축하 한턱 내야겠다. 정미가 웃었습니다. 언니 변했네. 예전 같으면 언니 손주 자랑부터 했을 텐데. 미안해. 그동안 그랬구나. 괜찮아. 지금 이렇게 바뀐 게 중요한 거니까. 수진이 집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집 근처에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대. 우리 집 시세도 좀 오르려나? 제 집은 강남이었습니다. 시세가 수진네 집보다 2배는 높았죠.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집은 더 올랐어라고.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러면 좋겠다. 요즘 집값이 중요하잖아. 맞아. 노후 자금이 다 집에 묶여 있으니까. 우리도 다 똑같아.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고마워. 비교 안 해줘서. 당연하지. 우리는 친구잖아. 그날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자랑하지 않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을까? 생각해보니 답은 간단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잘 살고 있다는 걸 확인받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게 친구들을 잃는 길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혜자가 아들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 아직도 결혼을 안 하려고 해. 벌써 40인데 제 아들은 일찍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손주도 넷이나 있었죠. 입이 근질거렸습니다. 우리 아들은 일찍 결혼해서 손주가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 하지만 저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힘들겠다. 혜자야,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모르겠어. 강요할 수도 없고, 그럼 그냥 기다려주는 수밖에. 아들도 나름의 생각이 있을 거야. 혜자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언니, 정말 많이 변했다. 응? 예전 같으면 우리 아들은 일찍 결혼해서 다행이야라고 말했을 거야.
근데 오늘은 내 마음을 먼저 물어봐 줬어. 나 그렇게 말했어? 응, 맨날. 그래서 나는 언니 만나는 게 싫었어.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과거의 대화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혜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항상 제 이야기로 대화를 마무리했어요. 친구들이 힘든 이야기를 하면 나는 괜찮아. 나는 이렇게 했어라고 말했죠. 그게 얼마나 친구들을 상처 입혔을지.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김영숙, 너는 정말로 변해야 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매주 만났어요. 그리고 매번 저는 시험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을 때마다 참았습니다. 비교하고 싶을 때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충고하고 싶을 때마다 귀를 열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집에 돌아와서 울기도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하지만 친구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정미가 말했습니다. 언니, 솔직히 물어봐도 돼? 응, 뭐든지. 언니, 힘들지 않아? 자랑하고 싶은 거 참는 거. 순간 당황했습니다. 나, 솔직하게 말해봐. 우리가 알고 싶어.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힘들어. 너무 힘들어. 친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자랑하고 싶어. 내 아들이 잘 되는 것도 말하고 싶고, 내 딸이 훌륭한 것도 자랑하고 싶어. 내 집이 강남에 있다는 것도, 손주들이 똑똑하다는 것도.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참는 거야. 너희를 잃고 싶지 않으니까. 50년 우정이 더 소중하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혜자가 말했습니다. 언니 자랑해도 돼. 뭐? 자랑해도 돼. 근데 방법을 바꿔? 방법? 정미가 설명했습니다. 언니, 우리가 싫었던 건 자랑 자체가 아니었어. 자랑하는 방식이었어. 언니는 우리를 깎아내리면서 자랑했거든.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내 아들은 의사인데 너희 아들은 뭐야? 가 아니라 내 아들이 의사가 돼서 나는 정말 기뻐라고 말하면 돼. 경희가 말했습니다. 우리를 비교하지 말고 그냥 언니의 기쁨을 나눠. 그럼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어. 혜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는 언니의 행복이 싫은 게 아니야. 언니가 우리를 무시하는 게 싫었던 거야. 저는 울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친구들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50년 우정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저는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제 자존심, 제 우월감, 제 허영심을 모두 내려놓았죠.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웃는 얼굴, 따뜻한 손길, 진심 어린 위로. 그것이 진짜 우정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매주 목요일마다 만났어요. 하지만 장소는 매번 달랐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동네 카페, 공원 벤치, 작은 찻집, 때로는 누군가의 집에서 만났죠. 그리고 저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어느 목요일 우리는 경희의 집에서 만났습니다. 경희가 직접 만든 떡볶이와 김밥을 준비했어요. 와, 맛있겠다. 정미가 감탄했습니다. 경희야, 요리 솜씨가 늘었네. 수진도 말했습니다. 저도 한 입 먹어봤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어땠을까요? 이것보다 내가 만든 게 더 맛있는데. 우리 집에선 이런 음식 안 먹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경희야, 이거 정말 맛있다. 레시피 좀 알려줘. 진짜? 별로 특별한 건 아닌데. 아니야, 정말 맛있어. 나도 집에서 해봐야겠다. 경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내가 알려줄게. 사실 간단해.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이 최근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나 요즘 수영 배우고 있어. 수영? 왜 갑자기? 관절에 좋대. 그리고 운동도 할 겸. 잘했다. 나도 운동 좀 해야 하는데. 정미가 말했습니다. 저는 요가를 10년 넘게 해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나도 수영 배우고 싶다. 수진아, 같이 다닐까? 진짜? 언니도? 응. 나도 새로운 운동 해보고 싶었어.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좋아. 그럼 다음 주부터 같이 가자. 혜자가 물었습니다. 언니, 요즘 아들은 어때? 순간 긴장했습니다. 아들 자랑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응, 잘 지내. 바쁘긴 한데 건강하게 일하고 있어. 그래, 다행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괜찮아. 자랑해도 돼. 우리가 말했잖아. 진짜? 응. 우리를 깎아내리지만 않으면 돼.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아들이 최근에 논문을 발표했어. 중요한 연구였대. 나는 잘 모르지만 아들이 기뻐하더라고. 와, 대단하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언니도 뿌듯하겠다. 경희가 덧붙였습니다. 응, 뿌듯해. 근데 동시에 걱정도 돼. 너무 일만 하는 것 같아서. 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들이 다 그래. 일 때문에 건강 챙기질 못하잖아. 맞아.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뭐라 할 수도 없고. 정미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대화구나. 자랑이 아니라 걱정을 나누는 것. 우월감이 아니라 공감을 나누는 것. 그제야 친구들이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고마워. 수진이 말했습니다. 뭐가? 예전처럼 자랑만 하지 않아서. 언니의 걱정도 나눠줘서. 나도 완벽하지 않아. 나도 걱정 많아. 알아. 그게 좋아. 언니도 우리랑 똑같다는 게. 그날 오후 우리는 경인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어요.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혜자가 낙엽을 주우며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보니까 이런 게 더 좋더라. 정미가 말했습니다. 맞아.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수진도 동의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앞서 걷거나 뒤처져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나란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면서 경희가 물었습니다. 언니, 솔직히 물어봐도 돼? 응. 언니, 우리한테 왜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어? 다른 친구들도 저를 쳐다봤습니다. 궁금했던 것 같았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외로웠어. 외로워? 응. 남편이 죽고 혼자가 되니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 아이들은 각자 바쁘고 나는 그냥 빈집에 혼자 있었거든. 친구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희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 나는 아직도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어. 그걸 증명하고 싶었어. 언니.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어. 자랑으로는 사랑을 얻을 수 없더라. 오히려 친구들을 잃게 되더라. 혜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는 언니를 사랑해. 언니가 강남에 살아서가 아니야.
언니가 의사 아들을 뒀기 때문도 아니야. 그냥 언니가 언니라서 사랑하는 거야. 정미가 덧붙였습니다. 50년을 함께 했잖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수진이 말했습니다. 언니의 가치는 언니가 가진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언니 자체에 있어. 경희가 말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오늘 깨달았다. 진짜 우정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다. 충고하는 게 아니라 공감하는 것이다. 나는 50년 동안 잘못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다. 친구들이 다시 돌아와줘서 감사하다. 다음 주 목요일 우리는 처음 만났던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혜자가 제안했어요. 언니,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 우리 예전에 가던 곳에 가보자. 진짜? 괜찮아? 응. 언니가 변한 거 우리 다 알아. 이제는 어디를 가든 상관없어.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창가 모퉁이 둥근 테이블, 우리의 자리였습니다. 50년 동안 앉았던 그 자리에 다시 앉았어요. 하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문을 하고 기다리면서 정미가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사진 찍을까? 좋아. 웨이터에게 부탁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5명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사진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울어, 언니? 수진이 물었습니다. 고마워서, 너희가 나를 다시 받아줘서, 우리도 고마워. 언니가 변해줘서, 경희가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하는 거야. 50년 우정을 다시 쌓는 거야. 혜자가 말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진짜 우정이구나. 이게 제가 원했던 거였구나.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였습니다. 저는 카드를 꺼냈어요. 내가 살게. 언니 괜찮아. 우리 더치페이 하자. 정미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내가 사고 싶어. 그동안 미안했던 거 사과하는 의미로. 친구들이 서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고마워, 언니. 혜자가 말했습니다. 다음엔 내가 살게.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그 다음엔 나. 경희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항상 냈었어요.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나는 돈이 많으니까 너희를 대접할 수 있어.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평등하니까 돌아가면서 내는 거야. 작은 차이지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면서 정미가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많이 변했어. 응, 알아. 처음엔 믿지 않았어. 솔직히 언니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 나도 그랬어. 내가 변할 수 있을까 의심했어. 수진이 제 팔짱을 꼈습니다. 근데 해냈잖아. 우리 언니 대단해. 고마워. 너희가 기회를 줘서 가능했어. 경희가 다른 쪽 팔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안 헤어지자. 응, 약속할게. 혜자가 우리를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더 찍자. 우리는 거리 한복판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5명이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사진. 50년 우정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더 이상 강남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대신 친구들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잤어? 오늘 날씨 좋네. 간단한 문자였지만 친구들은 항상 답장을 보냈어요. 응, 언니도 좋은 하루 보내. 오늘 산책하기 좋겠다. 나중에 통화하자.
작은 것들이었지만 제 하루를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 보여. 그래? 응. 예전에는 항상 뭔가 불안해 보였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여. 친구들 덕분이야. 친구분들이랑 잘 지내? 응. 이제는 진짜 친구가 된 것 같아.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도 말해도 돼? 응, 뭐든지. 솔직히 예전 엄마는 좀 힘들었어. 맨날 자랑만 하고, 나를 엄마 트로피처럼 대하고. 미안해. 아니야. 지금은 괜찮아. 엄마가 많이 변했어. 이제는 엄마 만나는 게 편해. 그 말이 가장 기뻤습니다. 자식에게도 친구들에게도 편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저는 제 가치를 외부에서 찾았어요. 집, 돈, 아이들의 성공, 손주들의 성취. 그것들이 저를 규정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제 가치는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 자체로 충분했던 거죠. 다음 주 목요일 우리는 서울숲에서 만났습니다. 날씨가 화창했거든요.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혜자가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한 가지 약속하자. 뭔데? 앞으로 절대 비교하지 말자. 누구 아들이 더 잘 됐고, 누구 집이 더 좋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자. 맞아.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사는 거니까. 정미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충고하지 말자. 대신 들어주자.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자랑은 해도 돼. 근데 겸손하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경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약속할게.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50년을 함께했고 앞으로 50년을 더 함께하자. 혜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100살까지 살 수 있을까? 정미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모르지. 근데 함께라면 가능할 것 같아.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공원을 산책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제게는 강남 아파트가 있습니다. 의사 아들과 교수 딸이 있습니다. 4명의 손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보다 더 소중한 게 있었어요. 50년을 함께한 친구들. 제 자랑을 들어주는 친구들이 아니라 제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 제 성공을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제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친구들.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4명의 친구들에게 각각 편지를 보냈어요. 정미에게 50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내가 힘들 때 함께 울어줘서 고마워. 내가 잘못했을 때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서 고마워. 너는 내 인생의 보물이야. 사랑해. 영숙이가. 비슷한 내용으로 수진, 경희, 혜자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일주일 후 친구들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모두 손편지였어요. 정미의 편지 언니, 나도 고마워. 언니가 변해줘서. 이제 우리 진짜 친구야. 수진의 편지 언니, 사랑해.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경희의 편지 언니, 우리 50년 더 함께 살자. 100살까지. 혜자의 편지 언니, 언니를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우리 영원히 친구야. 저는 편지들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저는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50년 우정을 잃었다가 되찾은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제 글을 읽었습니다. 댓글이 달렸어요. 저도 친구들에게 자랑만 했던 것 같아요. 반성하게 되네요. 친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평등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도 제 친구들에게 사과해야겠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매주 목요일마다 만났어요. 어느 목요일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바닷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어요. 예쁘다. 정미가 말했습니다. 정말. 수진도 감탄했습니다. 우리 사진 찍자. 경희가 제안했습니다. 5명이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노을을 배경으로 활짝 웃으며 어깨를 나란히 한 채 평등한 친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 1년 전 생각나? 혜자가 물었습니다. 응.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우리도 힘들었어. 언니를 떠나보내야 하나 고민했거든. 정미가 말했습니다. 근데 떠나보내지 않아서 다행이야.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맞아.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아. 경희도 말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알려준 게 있어. 뭔데? 친구 앞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4가지. 친구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째, 자랑하지 마. 내 행복을 친구들에게 과시하는 순간 그들은 상처받아. 둘째, 불행 자랑도 하지 마. 그것조차 자랑이 될 수 있어. 셋째, 충고하지 마. 친구는 선생님이 아니야. 함께 걷는 사람이야. 넷째, 비교하지 마.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야.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언니. 그게 우리가 원했던 거야. 혜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덧붙였습니다. 뭔데?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자.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좋아. 약속할게. 정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꼭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어요. 인생도 파도 같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맞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경희도 동의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 파도를 함께 타는 거야. 혜자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계속 함께 타자. 앞으로도. 응, 약속해. 우리는 파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5명이 손을 잡고 나란히 평등하게.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강남 아파트도 여전히 있고 아들도 딸도 잘 지내고 손주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행복은 거기서 오지 않아요. 매주 목요일 만나는 친구들, 함께 웃고 우는 시간, 서로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순간들.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50년 우정을 잃을 뻔했지만 되찾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배운 것은 이겁니다. 친구란 무엇일까? 친구는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친구는 나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친구는 나보다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란히 걷는 동반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친구들 앞에서 이 4가지를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자랑, 불평자랑, 충고, 비교. 늦기 전에 돌아보세요. 50년 우정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바꾸려 노력한다면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안녕, 잘 지내? 간단한 인사지만 그 속에는 50년의 우정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답장을 보냅니다. 응, 언니도. 다음 주에 보자. 그 문자 한 통이 제 하루를 밝게 만듭니다. 이것이 진짜 우정입니다. 이것이 제가 배운 인생의 교훈입니다. 친구 앞에서 이 4가지만 꼭 감춰라. 자랑, 불평자랑, 충고, 비교.
그리고 이것만 기억하라. 친구는 함께 걷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감성 여행이었습니다. 언제나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